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김관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톱뉴스 함께 보시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이제 아니야 50원 토해내 뭐 이렇게 말이 오갔다는 뜻인데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아들 퇴직금 50억 그 관련 얘기입니다. 이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전 의원이지요. 그러자 네티즌들이 거기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아들이 받았다는 50억 토해놔라. 이런 싸늘한 반응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당, 이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기획재정부를 협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정조사 하겠다 이런 식으로 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희한한 일을 겪습니다. 여당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정부를 향해서 국정조사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 내놔라 이겁니다. 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을 하기 위해서 수십조 돈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시하자 그래 기획재정부 국정조사 할 테야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고요. 위기의 이재명 역벤션에 늪에서 허우적거린다. 이재명 후보 컨벤션 효과는커녕 거꾸로 가고 있다. 지지율이 그런 거고 윤석열 후보는 가만히 있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라고 이제 해야 되겠군요. 며칠 전에 이렇게 말했죠. 오늘부로 저는 국회의원직을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되지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아주 좀 곽상도 의원 입장에서는 야박하다 할 만큼 이제 그런 싸늘한 비판을 했다고 그래요. 의원 자리 내놓은 것은 잘했으나 아들이 받은 돈이 성과급인 만큼 억울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이해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면 나중을 기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양심도 없다. 5년 동안 급여 받은 우리 세금 다 토해내라. 계속 결백을 주장하는 거냐. 50억 기부하면 인정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제 오늘 사이에 가장 큰 이제 빅뉴스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초과 세수가 50조가 넘는다는데 이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다.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를 하겠다. 그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협박이지요, 협박. 오늘 몇 신문 겁박이라고 했는데 겁박 이렇게 옛날 이 봉건시대 때 썼던 용어 말고 협박이죠. 겁박이란 협박입니다. 협박.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3대 패키지 공약이 있죠. 현금 살포,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제 100만 원씩 채워주겠다. 받은 돈이 50만 원, 20만 원 되면은 그 차액만큼 채워서 100만 원을 꼭 만들어주겠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 다음에 지역화폐. 경기도 분들은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게, 부산 분은 부산에서만, 광주 분은 광주에서만, 대구는 대구에서만 이렇게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 세 번째, 이제 소상공인의 손실보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돈을 재원 연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도 그랬어요.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을 만행이라고 했죠. 만행. 야만스러운 행동이다. 기재부를 해체하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뉘앙스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입장은 이제 전혀 또 딴판이지요. 세수를 예측을 못했다 어쩌다 하는데 지난주에 이미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도 했고
그저께 여당한테도 설명을 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저께 윤호중 원내대표가 언론에 나가서 뭐 국정조사를 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의 세입 전망을 윤호중 원내대표와 많은 여당 인사와 전문가들이 함께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추가 세수 규모를 축소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뭐 대부분 신문들이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현금을 뿌릴 돈도 없고 그 근거가 되는 법도 없다. 이제 이러면서 난색을 표시를 하자 이제 국정조사를 들어서 겁박을 하고 있는 이 일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조선일보 사설이 그렇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올해 재정 적자가 90조 원이다. 빚투성이 나라 살림인데 초과세수, 이 초과라는 말이 갖는 어감을 이용해서 무슨 남는 돈이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나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 한다. 국민을 속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초과세수가 아니죠. 초과가 아니라 추가라고 얘기를 해야 맞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말한 것처럼 추가적으로 거친 돈이지요. 초과세수라는 것은 말장난이다. 그리고 이 돈은 이러한 돈이 생기면은 어디다 써야 되느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그리고 국채 상환에 쓰도록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금 징수를 뭐 내년 봄으로 미루겠다 이런 것은 예산 분식입니다. 회치를 하는 겁니다. 분식. 홍남기 부총리도 국세 징수법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 희한한 것은 홍남기 부총리가 누구 눈치 보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끼어들어서 득볼 게 없을 경우 아니나 다를까 문 대통령은 또 입에다가 자크라도 채운 것처럼 침묵을 해버립니다. 야, 그 인기 없는 얘기인데 홍남기 네가 알아서 앞에 서서 막아봐. 나는 모르겠다 야. 문재인의 희한한 침묵.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입니다. 역시 조선일보 사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국민에서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과 분별력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현금 살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70%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계시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경제신문 사설은 초과세수 속였다며 기재부 겁박하는 여당은 누워서 침뱉기다. 누워서 침뱉기다. 국정조사 운운하면서 협박을 하는 것은 시쳇말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이다. 나라 예산을 모두 퍼주고서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더 얻겠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엄밀하게 상권 분립화해서 이 나라 예산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은 정부는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국회에 그걸 제출을 하면 국회는 오로지 삭감만 할 수 있을 뿐 증액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 분립화에서 정부가 예산을 짜고 그것이 국회로 넘어와서 이제 통과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깎아낼 수는 있지만 불효불급한 곳에 들어가는 예산도 깎아내고 국민한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도 깎아내고
이게 국회의원이 할 일인데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돈을 더 많이 쓰자 예산을 자꾸 불리는 겁니다. 그것도 선거가 코앞인데. 이러한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자멸을 하듯이 수렁으로 빠지듯이 이 쭉쭉쭉 떨어져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비상수단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비상수단이라는 게 뭐냐? 여당이 가지고 있는 비상수단, 현금 살포하는 겁니다. 헬리콥터에다가 현금 다발 싣고 와서 두두두두두두 뿌려대는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 중앙정부 부채, 이 국가부채 하면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고 혹시라도 뭔가 잘못될 소지가 있어서 이제는 나눠야 됩니다. 지방정부 부채, 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이런 도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도 엄청납니다. 이런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 말고 오로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냐 하면 936조 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서울경제신문은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이재명표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당이 정부를 협박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다.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이 국정농단이 아니라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그것이 국정농단인 것이다. 이재명표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부의 팔을 비트는 것이 국정농단이다. 그리고 선거 직전에 돈을 나누어 주려는 여당 후보의 공약을 수용한다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이다. 지금 기재부 공무원들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발짝 삐끗 잘못해서 윤호중의 저 협박에 못 이겨서 예산 잘못 썼다가는 나중에 정권 바뀐 뒤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쇠고랑 찰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르면 초과 세수가 생길 경우 당해년도에 발행한 국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라고 딱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 국민에게 살포를 하면은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세금이 더 거치는 이유는 뭘까요? 왜 돈이 더 거치고 있을까요? 왜 19조 원이나 더 거쳤을까요? 그렇습니다. 소득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왜 많이 들어왔을까요? 뭐 유리지갑을 가지고 있는 봉급쟁이들의 소득이 많이 불어나가지고 소득세가 19원이나 거쳤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많이 거쳤습니다. 양도소득세, 집 할 때 내는 돈, 그게 양도소득세. 왜 양도소득세가 많이 거쳤느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방치한 미친 아파트값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거쳤던 겁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 그것 때문에 아파트 값이 날개가 달린 것처럼 미친 아파트 값이 돼서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것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거쳤고, 그 많이 거친 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살포를 하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미친 아파트 값으로 양도소득세가 많아졌고 그것으로 추가 세수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부, 여당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을.
결국 국민을 쥐어 짠 돈, 그 돈이 가외로 더 거친 추가 세수 19조 원인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 있는 그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 엘리트 공무원들이죠. 그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정권이 곧 바뀌려고 하고 있는데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적폐몰이를 이미 경험한 관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정권 바뀌면은 누가 책임지겠는가? 집권으로 세금을 내년으로 넘겼다가 만약 정권이 바뀌면 국가재정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적폐로 몰려 수사당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왜 법에 없는 일을 하려 하겠느냐. 그래 뭐 국회의원들은 뭐 면책특권 무슨 특권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빠져나갈지 있을지 몰라도 기획재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선거법 위반,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적폐몰이의 희생자가 돼서 재판받고 쇠고랑 차고 교도소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누가 책임지겠는가? 어떤 기재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손바닥처럼 뻔히 보인다.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 지원금 등을 지급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기 위한 여당의 작전이 아니겠느냐. 쇼하고 있는 거다. 그 돈이 마련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여당도 아마 속셈으로는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핑계를 기재부 공무원들한테 미루고 자기네들은 할 짓은 다 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생색을 내기 위한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그거 다 알고 있다. 작전 피고 있는 거다.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 오늘 또 새로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언론 매체 중에 하나죠.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라는 여론조사 기관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어제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52.7%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4.8% 18%포인트 차이입니다. 이것은요 신기록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드디어 50%를 돌파했다는 뜻입니다. 52.7% 윤석열 후보. 많은 정치 분석가들이 선거를 석 달 남겨놓은 시점에 50%를 과반을 돌파한 1위 후보가 있을 때 그 선거 판도는 뒤집히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윤석열과 이재명 두 후보의 격차가 18%포인트 신기록입니다. 이거 20%포인트에 육박한다고 할 때 20% 차이로 두 후보의 지지율이 벌어질 경우에 절대로 뒤집히는 일이 없다. 그런 분석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 말씀만 기억을 해 보십시오. 6전 5승 1패 6번 싸워서 5번 이기고 1번 졌다. 6전 5승 1패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1987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게 됐는데 그때는 헌법을 고친 지 70일 만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석 달, 넉 달 전에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의 그때의 기록은 잠깐 이제 따로 떼어놓고 그 후에 있었던 2017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대통령 선거까지 모두 6번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석 달, 넉 달 전에 앞섰던 후보가 한 번 딱 뒤집어지고 나머지는 다 대통령이 무난히 당선이 됐습니다. 뒤집어졌던 때는 2002년 이때 이회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를 사뭇 큰 차이로 앞서고 있었는데 나중에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는 바람에 그
그게 이제 2.3%포인트 차이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됐지요. 그 유일한 경우를 제한 5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 석 달 전, 넉 달 전에 앞섰던 후보가 무난히 대통령 선거를 이겼습니다. 92년도에 김영삼, 김대중. 김영삼 YS가 석 달, 넉 달 전에 앞서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무난하게 이겼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볼까요? 그 뒤에는 이제 김대중과 이회창.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김대중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 뒤에 이명박, 정동영.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 격차가 60대 7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문재인. 2012년. 그때도 48대 31. 이때도 박근혜 후보가 무난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2017년. 문재인 31, 반기문 20, 안철수 7.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지요. 그래서 확률로 따져보면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기고 있는 후보가, 지지율에서 앞서 있는 후보가 내년 3월 9일 대통령이 될 그 확률은 83%.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은 83%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분석가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윤석열 대 이재명의 지지율 격차는 자꾸 벌어지기만 할까? 윤석열은 컨벤션 효과, 이재명은 역컨벤션 효과에 늪에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을까? 첫 번째, 정권 교체의 민심이 계속 불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재명 후보가요, 계속 말실수를 하고 있어요. 부산 재미없잖아, 실제로. 부천의 웹툰 전시장에 가서는 오피스 누나 확 끄는데요. 뭐 초보 운전보다 음주 운전이 낫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 세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신중 모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인 발언보다는 미리 준비된 원고로 한번 소화한 그런 발언을 한다든지, 이 몸동작이나 제스처를 좀 작게 한다든지,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재명 후보가 뭐 초보 운전보다 음주 운전이 사실은 운전 실력은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행정 경험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그 전과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딛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데,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겠습니다. 초보 운전자, 윤석열 후보 같은 초보 정치인, 초보 운전자가 내는 접촉사고는 그냥 자동차의 페인트 껍질이 좀 벗겨질 정도의 아주 경미한 그런 접촉사고를 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자가 내는 사고는 사람이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추돌사고, 치명적인 사고일 때가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시겠습니까? 초보 운전은 경미한 접촉사고, 음주운전 추돌사고는 치명적인 인명 사상 사고. 오늘 윤석열 후보가 국민일보하고 본격적인 인터뷰를 아주 크게 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가 몇 가지 있길래 여러분과 꼭 공유를 하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오늘 국민일보하고 큰 인터뷰를 했는데요. 첫 번째, 대통령이 당선되면 설계 비용도 다 들어갔고 건설도 시작됐다가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 금융을 통해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유연하게 풀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자영업자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지금 절벽에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네 번째, 임시직이나 공무원을 늘리거나 이런 공공일자리 만드는 것은 매우 나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 와이프하고 장모와 관련된 의혹, 수사기관이 10년이 넘은 것도 지금 털고 있지만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 테면 해보라고 하십시오. 여섯 번째,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의혹 특검을 받겠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이것도 특검을 받자라고 하는데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 두 사람이 2018년 평양에 가서 맺었던 9.19 군사합의 이거 파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북한이 다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쏘지, 핵실험하지. 그렇다면은 9.19 군사합의는 이미 아무런 효력이 없는 누더기다. 그래서 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겠다. 9.19 군사합의를 지켜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때 가서 우리도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 여덟 번째, 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지 않겠느냐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상호 이익이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국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보복을 하면은 그만큼 당신들도 큰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어.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생각을 너무나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다시 짓겠다. 두 번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충분한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 세 번째, 자영업자들 650만 되는데 이분들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임무다. 네 번째, 공공일자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공공일자리, 이거 아주 나쁜 짓이다. 나는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 다섯 번째, 내 와이프하고 우리 장모가 어쨌다 저쨌다 하는데 그거 지금 검찰이 10년 동안 털고 있는 거다. 하려면 해보라고 해라. 그런 자신감. 여섯 번째, 뭐 특검을 받자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하고 부산저축은행 그 10년 전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같이 특검 받자고. 코미디 같은 얘기 좀 하지 마라. 이제 일곱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죠. 문재인, 김정은이 맺었던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하겠다. 여덟 번째, 중국에 대해서 경고입니다. 중국! 우리한테 뭐 요소수 같은 걸로 또 협박하고 우리한테 경제 보복하고 그러면은 당신들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이런 거. 네. 11시 경과쇼 이어서 톱뉴스 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2의 조국 자녀는 없다.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이 절망과 분노와 좌절을 겪게 하는 그런 부모 찬스, 스펙 그런 일은 겪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줄 심상정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찐 야당 후보는 나야 나. 진짜 야당 후보는 나밖에 없다. 윤석열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김동연 후보든 다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관직을 맡았거나 뿌리가 같은 사람들 아니냐. 진짜 야당은 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 보수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난데없이 진중권 씨를 두고 이제 보수 논객이냐 진보 논객이냐 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청년의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 부모 찬스의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 전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 마침 내일이 이제 수능 치르는 날이지요. 그러니까 그 수능을 치르는 이 시점을 맞이해서 이제 젊은 유권자들, 지금 수능 치르는 사람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수능을 치르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 그 젊은 유권자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 이게 다가가는 이제 선거 공약을 내세운 건데요. 이제 그 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가 했던 것처럼 자기 아들 딸한테 온갖 스펙을 다 해서 그렇게 수시파기 가능하게 이제 그런 일들은 이제 내가 다 없애겠다. 여름쯤에 자기가 갈 유명 대학을 결정지을 수 있는 수시 입학 다 없애겠다. 그리고 오로지 내일 치르는 뭐 수능고사처럼 수능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 그것으로 어떤 대학이든 가게 하는 정시로 100% 전환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상정 이제 정의당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님은 검찰총장을 하셨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그랬다는 것이지요. 김동연 후보님은 기획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은 대표를 거치셨으니 세 분 다 메이드인 민주당 후보들 아닙니까? 세 분은 모두 민주당에서 키운 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이수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굽니까? 이철이 정무수석이 했다는 뜻이 모양이군요. 이철이 정무수석이 이렇게 일을 했다고 그래요. 메이드 인이 아니라 메이드 바이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보들이다. 이렇게 같이 이제 맞장구를 친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과 이제 토론을 잠깐 해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이번에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는 단일화 이것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관건이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역시 단일화가 문제야. 왜냐하면 그 역대 어느 선거를 봐도 여야 양강구도 하에 이 후보들의 그 득표율은 매우 근접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가령 52대 48 퍼센테이지로 두 사람만 따로 떼어서 본다면 뭐 49대 51 이제 이런 식으로 승패가 결론 나기 때문에 한 5%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안철수와 심상정 두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가 지금 5%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의 득표율이 보장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단일화를 이재명이나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하게 되느냐의 여부가 대통령 선거 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분석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 중에 이 이명박 정동영 그때를 보면은요. 이명박 후보가 60%, 정동영 후보가 7%, 4개월 전에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단일화의 디귿자도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져 있으면 단일화 아무 의미 없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지율 신기록이 새로 세워지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8%포인트나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든 말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한 몸이 되건 말건 그거와 상관없이 승패가 결정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 시청자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은 이런 의견이시더군요. 어떻게 됐든 그건 그거고 나는 윤석열과 안철수 어떻게든 단일화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런 정치 공학적인 분석보다 더 큰 명분이 있는데 그것은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자만에 빠지지 말고 아무리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거기에 뭐 따는 당상이다. 이렇게 김칫국 마시지 말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해서 단일화도 꼭 이뤄라. 이런 당부의 마음을 갖고 계신 그런 시청자들이 많다는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분석들이 있는데 정치 공학에 따른 분석은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더 지켜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결론이 또 나리라고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에다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윤석열한테 유리하고 이재명한테 불리한 보도가 많다. 이제 그러면서 쪽집게처럼 콕 집어서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보수 농객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전용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한술 더 떠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아무리 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옹호자다. 많이 넓혀봐도 보수 지지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자신의 가족 일처럼 대변하는 논리를 펼치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특유의 독설을 강하게 퍼붓는 이분을 중립지대의 신랄한 평론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진중권이 보수 농객이라니 당신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손가락으로 대장동을 가리키는 행동이다. 대장동을 가리는 행동이다. 사고방식이 참 재밌다. 자기를 비판하면 다 보수로 몰아가니 중도층이 보수당으로 붙는 거 아니겠느냐. 실제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 재보궐 선거 때 겪어보고도 배운 게 없다면 구제불능이라고 봐야 한다. 그건 그렇고 내가 출마를 한 줄 알았다. 윤석열, 이재명이 출마한 것이 아니라 진중권 내가 출마한 줄 알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랬네요.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람을 아무 근거도 없이 보수 논객으로 적시했다는 것은 좀 웃기는 일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정말 희한한 일, 정말 이런 일도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예. 화제가 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장조에 해당되는 청와대 참모들이 있지요. 그 내년 5월 9일까지 짐 싸들고 청와대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마지막을 함께하는 순장조 멤버들,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 탁현민 의전비서관 이런 사람들이지요. 이 순장조들이 그 마지막에 자신들이 모셨던 대통령에 대해서 용비어창가 부르는 거 그럴 수도 있겠거니 이제 그렇게 넘어가 줄 수도 있는데 해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철이 정무수석이 이렇게 말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올바르고 착한 대통령이십니다. 부패 안 하고 권력의 단맛에 취하지도 않고 오직 일만 하시는 대통령이십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대통령이 퇴임하기 위해서 문 앞에 섰을 때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는 뜻으로 문전박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떠나면서 문재인이 떠나면서 전 문 앞에 섰을 때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문전박대. 문재인이 떠나면서 박수 받았으면 좋겠다. 문전박대. 이건 이철이 수석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 별로 기분 안 좋았을 겁니다. 문전박대가 안 좋은 뜻이거든요. 비유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은 좀 껄쩍지근하지요. 이제 탁현민 의전 비서관의 아부하기가 참 압권입니다. 그제가 김정숙 여사 생일이었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묵한 편이신 대통령님 옆에서 여사님이 계신 것이 의전적으로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 참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님은 미적인 감각도 프로 수준이시라 국빈 방문 등 중요한 행사에서 여사님에게 묻기도 많이 했고 조언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분의 공감 능력, 감정 이입이 가장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면모입니다. 그냥 웃지요. 네. 탁현민 씨는 김정숙 여사한테 거기 미적 감각이 프로 수준이다. 공감 능력, 감정이입, 정말 인간적이세요. 이철희 정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말 올바르고 착한 대통령이십니다. 눈물겹습니다. 눈물겨워. 그런데 이런 현상을 두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국면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후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쏘이도록 해야 되는데 거꾸로 현직 대통령을 부각시키고 있다. 아니 정권 재창출을 해야 물러나는 대통령이 신변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을 텐데 아니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집권 여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은 뭐 올바르고 착한 대통령 미적 감각이 프로 수준이라고 그런 얘기 다 쓸데없는 얘기 된다는 거 아는지 모르는지 뭐라고 했냐면요. 이상한 일이다. 그보다 더 큰 화제가 어제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 이 후배 언론인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밤잠 못 자고 꼭 있어야 될 곳을 지키는 그런 취재를 많이 합니다. 요즘같이 날씨도 춥고 그러는데 이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에 이재명 후보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 앞에서 기자들이 잠복 취재를 하는 거지요. 이제 김혜경 씨가 뭐 얼굴에 어디가 찢어졌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고 응급 차량 안에서 이재명 후보가 손을 잡고 이 사람이 먼저 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마치 눈물 어리는 수뇌보를 쓰는 듯한 그런 이제 연출을 된 사진도 공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기자라면 김혜경 여사 얼굴에 찢어지는 상처가 어떻게 생긴지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흐릿한 응급 차량에 있는 CCTV 그걸로 흐릿하게 나온 사진 말고 직접 눈으로 봐야지요. 그리고 과로한 나머지 혼절을 해서 2분 동안 의식소실을 당했다는 김혜경 씨. 지금은 제 발로 잘 걸어 다닐 만큼 원기를 회복했는지 얼굴에 찢어진 상처는 얼마만큼 나았는지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공인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머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이제 김혜경 씨가 어디 외출을 하나 보다 하고 긴장하고 딱 바라봤더니 한 여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검은 모자,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리는 검은 모자, 거의 눈까지 가리는 검은 모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검은 선글라스, 거기다가 검은 마스크. 그런데 가장 앞고는 검은 망토, 전신을 두르는 검은 망토. 지금 사진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스타워즈라는 영화 다들 아시죠?
거기 보면은 다스베이다 그 캐릭터 다 아시죠?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이제 그 더 팩트라는 그 매체의 기자들은 저게 김혜경 씨인가 보다. 기자가 못 알아차리게 다 가리고 왔나 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게 김혜경 씨다 이렇게 보도를 냈는데 나중에 민주당 쪽에서 오보다 이러면서 이제 김혜경 씨는 따로 있었다 하면서 이제 코트 차림에 단발머리 그다음에 선글라스 낀 김혜경 씨 모습을 따로 이제 보여줬지요. 근데 김혜경 씨가 들고 있는 백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명품 백입니다. 아주 고가입니다, 여러분. 저는 금액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건 시비 붙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부인이 됐든 말단 공무원의 말단 공무원의 부인이 됐건 누가 됐건 실업자의 부인이 됐건 누가 됐건 돈이 있으면 명품백 사서 메고 다닐 수 있지요. 뭐 그런 건 시비 붙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 김혜경 씨가 메고 나온 그 백이 얼마다 뭐 온갖 얘기가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고가의 명품 백을 메고 나온 그 여인이 이제 김혜경 씨다. 검은 안경 역시 썼더군요. 뭐 정말인지 아닌지 아무튼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그 앞에 나온 다스베이다 닮은 전신을 검은색으로 이 철갑을 두른 듯한 검은 모자 얼굴 절반 가리지 검은 색안경 썼지 뭐 검은 마스크 썼지 검은 망토 둘렀지 망토로 온몸을 휘 감았던데 나중에 그쪽에서 해명하기 이렇게 수행원이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마치 여기가 중동 국가의 어떤 이 탈레반들이 여성들에게 전신을 가리게 하는 그런 뭐 차도를 완전히 가리게 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왜 저렇게 전신을 다 가리고 다니지요? 아니 그리고 수행원이라면 때로는 이제 경호 임무도 겸하고 있을 때가 있을 텐데 가령 어떤 사람들이 접근해 와서 좀 제지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완력을 써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몸이 가벼워야 되고 몸을 활동하기 좋게 가급적 위아래가 분리된 옷을 입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 전신을 휘 감고 검은 안경에 모자 푹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어떻게 수행을 해요? 말이 됩니까? 저는 그냥 보통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그랬더군요. 취재진을 따돌리려고 그림자 무사. 그래 어떤 기자건 걸려들 줄 알았어. 저렇게 온 몸을 휘휘 검은색으로 감고 나타나면 저게 김혜경 씨가 보다 하고 오보를 낼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그걸 너희들 오보했어 하고 역공을 취해야지 뭐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건데 참 갖가지 다 합니다. 갖가지 짓을 다 해요. 정말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와중에 배우자 실장 대통령 후보의 그 부인만 따라다니는 배우자 실장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식 민주당 의원, 현역 국회의원이 배우자 실장하는 거 처음 알았는데요. 처음에는 현장에 김혜경 씨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뭔가 우리가 잘못 알았다. 또 나중에 뒤집고 엎고 그랬습니다. 요즘 이재명 후보의 캠프를 보면은 참 뭔가 엉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구체적인 팩트 같은 게 공유가 되지 않고 손발이 전부 다 따로 노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캠프가 지금 완전히 기능이 엉망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아주 굉장히 그 유의미한 기사를 하나 새로 내보냈는데요. 공수처에서 그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그 팀의 주임 검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운국이라고. 이 사람 판사 출신입니다. 근데 여운국 주임 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의원하고 통화도 하고 저녁밥도 먹고 뭐 그랬답니다. 이 저녁 밥 먹을 약속을 잡았답니다. 근데 박성준 의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대변인을 맡고 있고 국회 법사위 회의 등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수처에 윤석열 후보를 수사 전담하고 있는 주임검사 여운국 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하고 저녁 약속을 잡고 통화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매우 중대한 뉴스입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이 아니라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고발 사주를 사주한, 고발 사주 의혹을 사주시킨, 그 수사를 사주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에 대해서 윤석열 수사해 라고 사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게 만드는 그런 일이 터졌습니다. 오늘 매일경제의 신문 사설 한 줄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 저는 이제 그걸 땅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매일경제 신문의 사설 제목이 지주를 공격하던 광복 직후의 모습 같은 이재명의 토지세 선동. 개인의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보고 이처럼 새로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광복 직후에 좌익 세력들이 토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면서 지주들을 공격할 때 하던 선동이 떠오를 정도이다. 이재명이 지금 국토보유세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광복 직후에 그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던 해방 공간에서 이 좌익들이 무상몰수, 무상분배, 무상몰수만 하고 나중에 무상분배는 사실은 안 합니다. 공산주의자들도요, 북한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무상몰수로 다 걷어들인 다음에 분배는 안 했습니다. 그것을 떠올리게 한다. 매일경제 사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만명 구독자 골든 버튼이 코앞입니다. 여러분과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